새벽빛도 채 들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청룡산 중턱을 넘어 정상 가까이 오른 한 여인이 있었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여인은 동쪽으로 7걸음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 그녀가 7걸음 수를 센 그 자리에는 흙이 파헤쳐진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구덩이 안을 더듬었습니다. 777량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이 흙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손바닥이 긁혀 피가 배어나는 것도 몰랐습니다. 없다. 없어. 내 돈이 다 사라졌어. 여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싸늘하게 굳어버린 다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인생편지 채널이 더욱 유익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버텨도 딱 하나만큼은 버틸 수가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 말입니다. 박소월에게 그 하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소월은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 강씨를 모시고 12살 아들 복동이 하나를 바라보며 사는 여인이었지요. 넉넉하진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부 정리를 도맡았던 소월은 숫자에 밝았고 한 푼 한 푼 모아둔 500냥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를 언젠가 서당에 보내고 혼례를 치러줄 희망 그 자체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동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놓더니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달려가 이마를 짚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은 가쁘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소월은 밤새 찬 수건을 갈아가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복동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을 써보겠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 소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강씨가 소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월아, 귀화 신어머니한테 가야 한다. 어서.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귀화. 그 이름만 들으면 속이 뒤틀렸습니다. 수십 년째 시어머니가 철석같이 믿어온 무당. 무슨 일만 생기면 쌀이며 포목이며 갖다 바치는 그 무당집의 소월은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 의원이 약을 쓴다 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요. 기다리다 복동이 잡을 셈이냐? 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에 소월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당집은 마을 어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부터 향냄새가 진하게 풍겼지요. 소월은 그 냄새가 불쾌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이미 촛불과 향로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실령 그림이 잔뜩 붙어 있었고 그 앞에 귀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귀화는 소월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반가움도 측은함도 아닌 무언가를 재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소월은 그 순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왔구나. 박씨 댁 며느리. 귀화는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알고 있다. 귀화는 눈을 감고 중얼중얼 무언가를 읊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소월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땅 기운이 막혔다. 하늘과 끊어진 것이다.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77량을 청룡산 정상에 가져가거라. 정상에서 동쪽으로 7걸음, 7자 깊이로 묻어라. 그러면 사흘 안에 아이가 일어선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소월은 귀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귀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777량이요. 그보다 적으면 하늘이 받지 않는다. 소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777량.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많았습니다.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은 500량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씨가 소월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귀화 신어머니가 틀린 적이 없다. 복동의 미야, 우리 그렇게 하자. 소월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500량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277량. 소월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쌀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엔 남편이 남긴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엔 빈손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777량이 모였습니다. 소월은 그 돈을 보자기에 단단히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 복동이만 일어서면 된다. 복동이만. 그것이 소월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소월은 홀로 청룡산을 올랐습니다. 새벽 산길은 소월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하늘은 먹빛과 남빛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소월은 777량이 든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청룡산을 올랐습니다. 발밑에 서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소월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복동이만 일어서면 된다.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귀화가 시킨 대로였습니다.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걸음, 2걸음, 7걸음을 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췄지요. 소월은 가져온 작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얼어 있었습니다. 삼날이 튕겨 나왔습니다. 다시 찍었습니다. 또 찍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구덩이 안에 보자기를 내려놓을 때 소월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그 물음이 스쳤지만 소월은 눈을 다시 떴습니다. 흙을 덮었고 꼭꼭 눌렀습니다. 내려오는 길 소월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 위 어딘가에서 2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행동이 날렵했습니다. 귀화 밑에서 일하는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낮 동안 소월이 산을 오르는 것을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7걸음. 그 자리를 눈에 박아두었지요. 밤이 되자 돌쇠는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삽 하나를 어깨에 메고 구덩이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다진 흙은 아직 주변과 색이 달랐으니까요. 돌쇠는 능숙하게 삽을 찍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돌쇠는 안을 확인하지도 않고 품에 집어넣고는 흙을 다시 대충 덮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복동이의 열은 여전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아들 곁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쓴 약재를 달여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동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월은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귀화 신어머니 덕이다. 역시 귀화 신어머니야. 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동이의 손을 잡은 제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지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낳은 것은 사흘째였습니다. 의원이 약을 쓴 것도 사흘째 효험이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아이가 낳은 것은 약 때문이다. 그 생각이 한 번 들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777량은? 소월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소월은 다시 청룡산을 올랐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상. 동쪽으로 7걸음. 그리고 소월은 멈췄습니다. 눈앞에 땅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는 손을 뻗어 구덩이 안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흙만 잡혔습니다. 그 순간 소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 돈을 파내기 위해 필요한 딱 그만큼의 시간. 귀화가 정한 것은 복동이가 낳을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산을 오르내려 돈을 빼돌릴 시간이었습니다. 소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턱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소월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치마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귀화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러 가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장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소월은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열러 온 것이었지요. 장터에서 소문은 돈보다 빨리 돌았습니다. 소월은 평소 알고 지내던 포목전 안하기 옆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모르는 척 귀만 열었습니다. 아, 글쎄, 돌쇠가 3마를 샀다지 뭐야. 어디서 돈이 났대. 귀화 무당집 심부름꾼이 3마를 사 무당이 돈을 그렇게 많이 줘. 소월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걸었습니다. 이번엔 국밥집 앞이었습니다. 귀화가 한양성 안쪽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던데. 갑자기 왜? 글쎄 말이야. 이 마을 뜰 생각인가 보지. 소월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천천히 먹는 척하며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의 3말, 귀화의 한양 이사, 그리고 텅 빈 구덩이.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강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딜 갔다 온 것이냐?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복동이가 이제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어미가 집을 비우면 어떡하느냐? 소월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 묻은 돈이 없어졌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확인하러 올라갔더니 구덩이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귀화가 공범을 시켜 밤새 파는 것입니다.
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좁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귀화 신어머니를 모함하는 것이냐? 모함이 아닙니다. 돌쇠가 며칠 새 말을 샀고 귀화는 한양의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터 소문 가지고 신어머니를 도둑으로 모느냐? 강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동이가 살아났잖아. 귀화 신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복동이가 있겠어.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야. 소월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였습니다. 강 씨에게 귀화를 믿지 말라는 것은 하늘을 땅이라 설득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강 씨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귀화 신어머니한테 사과하러 가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동이가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다음 날 소월은 포교 한석주를 찾아갔습니다. 한석주는 마을 포청에 있었습니다. 소월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안으로 들였습니다. 소월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귀화 무당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한석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777량 청룡산 텅 빈 구덩이 돌쇠의 새말 귀화의 한양 이사 한석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월은 멈췄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년째 내사해 왔습니다. 귀화가 마을 12집을 같은 수법으로 털었습니다. 하지만 한석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무당에게 속은 것이 창피해서 혹은 아직도 귀화를 믿어서. 소월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직접 이 일을 쫓으시는 겁니까? 한석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귀화의 말을 믿었습니다. 겨울에 산을 오르라 해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한석주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소월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귀화는 욕심이 많습니다. 미끼를 던지면 반드시 뭅니다. 한석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말해보시오. 소월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귀화에게 다시 찾아갔어. 남편이 죽기 전에 숨겨둔 재산이 따로 있다고 흘립니다. 귀화가 욕심을 내면 반드시 돌쇠를 움직일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잡으면 됩니다. 한석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귀화가 눈치채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소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석주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소월은 다시 귀화의 무당집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억울한 표정도 분노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소월은 문을 두드리기 전에 숨을 한 번 고르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무너진 여인, 아직도 믿고 싶은 여인, 신어머니, 저 소월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귀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월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소월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귀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동이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신어머니, 우리 아들 복덩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너의 정성을 받으셨다. 그래서 복동이가 살아난 것이다. 소월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친어머니, 사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따로 모아둔 돈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청룡산에 묻었을 때 복동이가 살아났으니 그 돈도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올리면 복동이한테 더 큰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귀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반짝였습니다. 소월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보았습니다. 물었다. 귀화는 그날 밤 돌쇠를 불렀습니다. 박씨 댁 며느리가 다시 왔다. 남편이 숨겨둔 돈이 따로 있다고 하더구나. 돌쇠는 눈을 빛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하다 했어. 며칠 안에 다시 올 테니 그때 내가 위치를 잡아주면 내가 움직여라.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소월은 다시 귀화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품 안에 빈 보자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게감을 주기 위해 돌멩이 몇 개를 넣어두었지요. 소월은 귀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어머니, 남편이 숨겨둔 돈을 찾았습니다. 청룡산에 묻었을 때 복동이가 살아났으니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 올리면 복동이한테 더 큰 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친어머니만 믿겠습니다. 귀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중얼중얼 무언가를 읊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마을 북쪽 느티나무 고개로 가거라. 거기서 서쪽으로 5걸음, 5차 깊이다. 내일 새벽 일찍 묻어라. 소월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어머니. 방을 나오는 순간 소월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귀화가 스스로 위치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덫을 놓으면 됐습니다. 소월은 곧장 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석주는 소월의 말을 듣자마자 일어섰습니다. 느티나무 고개 서쪽으로 5걸음. 네. 귀화가 직접 알려준 위치입니다. 한석주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석주는 포졸셋을 느티나무 고개 주변 숲을 속에 미리 배치해 두었습니다. 불도 켜지 말라 했습니다. 숨소리도 죽이라 했습니다. 소월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동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오늘 반드시 끝나야 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고개 숲을 속에서 한석주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었습니다. 돌쇠와 처음 보는 젊은 사내 하나. 둘은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곧바로 서쪽으로 5걸음을 셌습니다. 그리고 삽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석주는 기다렸습니다. 삽이 땅에 박히는 소리가 2번, 3번. 지금. 한석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포졸들이 수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돌쇠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미 포졸의 손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포청이다. 움직이지 마라. 젊은 사내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2걸음도 못 가 포졸에게 잡혔습니다. 포청 취조실이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엔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석주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귀화가 직접 위치를 불렀다. 귀화의 지시로 움직인 것이 이번만이 아닐 것이다. 내가 직접 판 구덩이가 몇 개냐? 돌쇠는 굳었습니다. 한석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귀화는 이미 한양집을 알아보고 있다. 곧 이 마을을 뜰 것이다. 그러면 너 혼자 남는다. 귀화가 너를 데리고 갈 것 같으냐? 그 말이 돌쇠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손이 천천히 바닥을 짚었습니다. 15번입니다. 말문이 열리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이름이 나왔습니다. 날짜가 나왔습니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쇠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강 씨 부인이었습니다. 20년 전입니다. 소월은 포청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석주가 나왔습니다. 소월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귀화는요. 지금 잡으러 갔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포졸들이 귀화를 끌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귀화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억울하다고 자신은 신의 뜻을 전했을 뿐이라고. 그러다 소월을 보았습니다. 귀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내 인연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월은 귀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직접 위치를 알려주셨지요. 느티나무 고개 서쪽으로 5걸음. 귀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렸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동이가 낳은 건 내 덕이야. 소월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의원의 약 덕에 낳았습니다. 당신 덕이 아닙니다. 귀화가 포졸들에게 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월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묵직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소월은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밤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해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씨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귀화가 잡혔습니다. 지난 15년간 마을 15집을 같은 수법으로 털었습니다. 돌쇠가 모두 자백했습니다.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월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피해자 목록 첫 번째가 어머니셨습니다. 20년 전입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강 씨의 등이 천천히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강 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속은 것이냐.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울음인지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오열이 터졌습니다. 내가 속은 것도 모르고 내한테 그 귀화를 믿으라 강요하고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치게 하고 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소월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 씨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 씨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 씨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월아. 정말 미안하다. 소월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소월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청에서 환수한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귀화가 15년간 빼돌린 돈 중 상당 부분이 돌쇠의 거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소월은 피해자 목록을 펼쳤습니다.
각자 피해 보신 금액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속은 것을 드러내기가 민망했던 것이지요. 그때 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첫 번째로 속은 사람이요. 20년 전이요. 마을 사람들이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창피한 것 없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요. 저 사기꾼이 잘못한 것이요. 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나둘 고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불렸습니다. 금액이 맞춰졌습니다. 소월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귀환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돌쇠는 태형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장터에는 사흘 동안 그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통쾌하다 했고 어떤 사람은 오싹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강 씨와 복동이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강 씨가 국을 복동이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제 다 나았으니. 복동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강 씨도 웃었습니다. 소월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청룡산 기슭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나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가 소월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나물 뜯으러 가요. 소월은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볼이 통통하게 오른 얼굴, 까맣게 빛나는 눈. 그래. 가자. 둘은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청룡산을 올랐습니다. 소월은 산을 오르며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땅에는 냉이와 달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복동이가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맞지요? 맞다. 잘 찾았네. 소월도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봄 냄새였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동쪽 방향이 보였습니다. 지난 겨울 777량을 묻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소월은 잠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복동이가 바구니에 나무를 가득 감으며 씻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땅에 돈을 묻는다고 오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함께 웃는 얼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소월처럼 간절한 마음에 눈이 멀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어서, 매달리고 싶어서, 그 말이 사실이기를 너무나 바라서. 하지만 소월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감정이 흔들릴 때일수록 이성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산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